밤 10시 47분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글로벌 에이펙스. 한국지사 44층은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지만 법무팀 구역만은 예외였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강서연 변호사는 미동도 없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처럼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서류들은 칼로 자른 듯 완벽한 직선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이 사무실의 고요함과 닮아 있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석 달 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본부장으로 다나카 켄지가 부임한 이후 글로벌 에이펙스 한국지사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다. 그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사무실의 분위기는 활기에서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바뀌었다. 복도에 놓여있던 화분들은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회색 톤의 추상화가 걸렸다. 휴게실의 원두커피 기계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값싼 인스턴트 커피 자판기로 대체되었다. 다나카는 일본 본사에서 보낸 아키타였다. 거대하고 강력하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 직원들은 그의 그림자만 봐도 움츠러들었고 그의 이름은 나직한 속삭임으로만 언급되었다. 강서연은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다나카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결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면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법적 사실관계만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의 침착함은 때로 무관심으로 혹은 수능으로 오해받았다. 다나카 역시 그녀를 유능하지만 위협이 되지 않는 실무자 정도로 분류해 놓은 듯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고요한 관찰 아래 다나카가 도입한 모든 새로운 규정과 계약서의 미세한 균열들이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음을 그녀는 진돗개였다. 주인이 위험에 처하기 전까지는 그저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볕을 쬐는 듯 보이지만 그 어떤 위협도 감지하는 예리한 본능을 가진 서연은 방금 검토를 마친 해외 자문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에 붉은 펜으로 가볍게 밑줄을 그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계약이었지만 자문료 지급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했다. 이는 다나카 부임 이후 세 번째 발견된 동일한 패턴의 이상한 계약이었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둔탁한 기계음 대신 비상계단 쪽에서 희미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모든 신경은 등 뒤의 소리에 집중되었다. 불규칙하고 다급한 발소리. 누군가 망설이고 있었다. 몇 초 후 한 여자가 파티션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무팀의 이수진 과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정갈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수많은 싱글맘 중 하나였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다. 강 변호사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사냥개에게 쫓기는 작은 동물처럼 주변을 필사적으로 두리번거렸다. 44층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조용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수지는 의미 없는 말을 내뱉으며 불안하게 손가락을 꺾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이 과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이 본론을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공포가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트렌치코트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다급하게 움켜쥐고 다시 꺼냈다. 아주 작은 검은색 USB 메모리 스틱이었다. 이거... 수지는 그것을 서연의 책상 위로 내밀지 못하고 손바닥 안에서 간신히 쥔 채로 허공에 멈춰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시선이 수진의 창백한 얼굴에서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저장 장치로 옮겨갔다. 며칠 전에 다나카 본부장이 지시한 해외 송금 내역을 크로스 체크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회계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이상했어요. 유령 회사였어요. 강 변호사님, 수진의 호흡이 가빠졌다.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에요. 이건 회사를 통째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어제 제 자리로 경고 메시지가 왔어요. 익명으로요. 아이 생각을 하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 차 타이어가 전부 찢겨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제 모든 걸 보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포에 질린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모두가 다나카 본부장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에게 맞설 생각을 못해요. 하지만 강 변호사님은 다르잖아요. 당신은 늘 조용하지만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사실과 조금 달랐다. 서연은 공개적으로 틀렸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실을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할 뿐이었다. 하지만 절박한 수진의 눈에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을 것이다. 서연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 작은 USB가 의미하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자문 요청이 아니었다. 거대한 아키타의 목에 방울을 달라는 목숨을 건 의뢰였다. 그녀는 수진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작은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지켜야 할 원칙은 단지 법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망설임 없는 단단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수진의 손에서 차가운 USB 스틱을 건네받았다. 그것을 쥔 그녀의 손은 미동조차 없었다. 지금 당장 회사에서 나가세요. 곧장 집으로 가시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를 만난 적 없는 겁니다. 이 물건은 처음부터 제게 있었던 거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연락하려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제가 연락할 겁니다.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거칠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몸을 돌려 왔던 길을 거의 뛰어시피 사라졌다. 다시 사무실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강서연은 손바닥 안에 작은 USB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강서연의 오피스텔은 그녀의 사무실 책상만큼이나 미니멀하고 정제되어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창문 외에는 어떤 장식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공간.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업무용 수트를 벗고 가장 편안한 회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사무실에서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수진에게 받은 USB를 업무용 노트북에 꽂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외부 인터넷과 완벽하게 차단된 오직 개인적인 분석 작업에만 사용하는 구형 노트북을 꺼냈다.
완전한 에어갭 환경이었다. 노트북이 부칭되는 낮은 소음만이 거실의 정막을 갈랐다. 서연은 USB를 연결했다. 드라이브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수진이 공포에 질려 빈 드라이브를 잘못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척 위장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암호화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하자 숨겨져 있던 파티션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파일들은 단순한 엑셀 시트나 송금 내역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수진이 미처 다 해석하지 못한 코드 조각들, 삭제된 거래 기록의 단편적인 로그 파일, 그리고 여러 개의 가상 계좌로 쪼개져 나간 자금의 흐름도였다. 이수진은 이것을 비자금이라 불렀지만 서연의 눈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포식이었다. 다나카 켄지는 글로벌 에이펙스 한국지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지사 자체를 의도적으로 침몰시키고 있었다. 데이터 조각들을 맞추어 가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다나카는 지난 석 달간 핵심 고객사들과의 계약을 고의로 파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했다. 동시에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설립된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 세 곳으로 막대한 규모의 컨설팅 비용과 전략 자문료를 송금하고 있었다. 이수진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송금 내역의 꼴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발견한 것은 그 이상이었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제 소유주는 다나카 켄지 본인이 아니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을 숨겼지만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일본 본사의 특정 임원들과 연결된 투자 신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명확했다. 1단계 한국지사의 수익성을 고의로 악화시킨다. 2단계 악화된 실적을 근거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본사에 건의한다. 3단계 헐값에 나온 한국지사의 핵심 기술과 부동산 자산을 그들 소유의 투자 신탁이 헐값에 인수한다. 그는 한국지사의 직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기는커녕 도축할 가축 목록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수진이 우려했던 비자금은 그저 거대한 사냥을 위한 미끼값에 불과했다. 서연은 등을 곧게 폈다. 얼음장 같은 분노가 척추를 타고 흘렀다. 이것은 법적인 위반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기만이자 배신이었다. 그녀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를, 그녀가 지켜야 할 동료들의 터전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고 있었다. 진돗개는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낯선 맹수를 향해 조용히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최고급 프라이빗 셋이 바. 다나카 켄지는 완벽하게 훈련된 셰프가 내어주는 오토로 초밥을 입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국지사의 부사장이자 그의 충실한 수족인 김 이사가 앉아 있었다. 김 이사는 다나카의 신임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재무팀의 그 여자 말인가. 다나카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김 이사는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수진 과장 말입니다. 최근 며칠간 야근이 잦았고 이미 마감된 분기에 해외 송금 내역을 여러 번 열람한 기록이 있습니다. 보안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다나카는 사케잔을 기울였다. 쥐새끼가 치즈 창고를 발견한 모양이군. 얼마나 알고 있지? 아마 단순한 자금 흐름의 이상 정도만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전체 그림을 볼 능력은 없는 여자입니다. 그저 겁이 많고 아이가 딸린 평범한 격리 직원일 뿐이죠. 다나카는 코웃음을 쳤다. 평범한 쥐새끼가 가장 성가신 법이지. 구멍을 파기 시작하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한 것 같나.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젯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법무팀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김 이사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다나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다. 법무팀 강서연 변호사인가? 예. 하지만 강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조용하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위험인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이수진이 법률 자문을 구하려다 겁을 먹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나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강서연을 기억했다. 회의 석상에서 늘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여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기계처럼 정확한 답변. 그는 그녀를 유능한 부품 정도로 여겼다. 위협이 될 리 없었다. 모든 위협은 감정을 드러내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에게 위협은 공포에 질린 이수진뿐이었다. 좋아. 다나카가 잔을 내려놓았다. 쥐새끼에게는 두려움을 가르쳐줘야지. 당장 내일 아침부로 이수진 과장을 TF팀으로 발령내. 그룹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 아카이빙 TF. 이름은 거창하게 붙이도록 김 이사는 그 악명 높은 TF팀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유배지였다. 그리고 다나카가 날카로운 눈으로 덧붙였다. 그녀의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낮춰 종이 서류만 만지게 해. 그리고 보안팀 인력을 재무팀 복도에 상주시켜 시설 보호를 명목으로. 쥐가 다른 구멍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해야지. 그의 방식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그는 상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상대방의 산소를 서서히 차단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전날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전 9시 정각, 전체 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다. 인사발령 이수진 과장 재무팀, 미래전략 TF팀. 단 몇 줄의 건조한 텍스트였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직원은 없었다. 사람들은 애써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는 척했지만 모든 신경은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짐을 싸기 시작한 이수진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의 새 자리는 44층 구석. 복사기와 파쇄기 옆에 놓인 낡은 책상 하나였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보안팀 직원 2명이 재무팀 입구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척 서성였다. 노골적인 감시였다. 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다나카의 반응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그는 포식자의 본능으로 위협의 냄새를 맡았고 가장 약해 보이는 대상을 즉각 공격했다. 그는 이수진을 무리의 무리에서 떼어내어 고립시킨 것이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서연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었다. 칸막이 안쪽에서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이수진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녀는 거울 속의 서연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몸을 굳혔다. 강 변호사님, 봤어요. 인사발령. 서연이 차가운 물을 잠그며 말했다. 그가 알아요. 그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수진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파르르 떨었다. 저는 이제 어떡해요, 저 사람들이 저를, 우리 아이를. 공황 발작 직전이었다. 서연은 핸드페이퍼 한 장을 뽑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심도 위로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지시만이 담겨 있었다. 정신 차려요. 이 과장님,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발령은, 이건 경고이자 시험이에요. 서연이 수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얼마나 겁을 먹는지, 그래서 어떤 추가 행동을 하는지 보려는 겁니다. 포식자의 발자국이에요.
맹수는 사냥감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물어뜯죠. 서연은 수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니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일은 하나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 유배지 같은 책상에 앉아서 먼지 쌓인 종이 서류나 넘기세요. 겁에 질린 연기를 하되 절대 무너지진 마세요.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도 끝입니다. 그녀의 냉정한 말은 역설적으로 수진의 패닉을 잠재웠다. 수진은 떨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버티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은 일은 내가 합니다. 서연은 화장실을 나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규칙적이었다. 다나카는 덫을 놓았다. 하지만 그는 덫을 놓을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는 겁에 질린 사냥감을 노렸지만 정작 그의 덫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냉철한 사냥꾼이었다. 그날 저녁 강서연은 평소와 다른 길로 퇴근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아 이수진이 사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근처 불 꺼진 상가 주차장에 조용히 차를 세웠다. 사무실에서 이수진이 보여준 극도의 공포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협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지극히 실무적인 위험 평가의 일환이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 저편에서 이수진이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아이는 7살쯤 되어 보였고 노란색 병아리 그림이 그려진 가방을 메고 있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배고픈데.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오늘 회사에 일이 좀 많았어. 집에 가면 바로 맛있는 거 해줄게. 이수진의 목소리는 낮에도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고 깊은 피로와 불안이 묻어났다. 아이는 그런 엄마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이 나서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다. 그때였다. 골목 코너를 돌던 오토바이 한 대가 급가속하며 시끄러운 배기음을 터뜨렸다. 쾅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이수진의 반응은 거의 반사적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당겨 감쌌고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다시피 몸을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총성을 들은 군인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낀 동물의 본능적인 방어 자세였다. 오토바이는 이미 멀리 사라졌고 아이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그래?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들. 괜찮아. 그냥 큰 소리가 나서.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달래며 간신히 일어섰지만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턱선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이수진 모자가 사라진 아파트 입구가 아닌 그 맞은편에 주차된 짙은 색의 세단으로 향했다. 시동이 꺼져 있었지만 운전석에 누군가가 방금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바람에 그 실루엣이 잠시 드러났다 사라졌다. 다나카의 감시였다. 단순한 사내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는 이수진의 집까지 사람을 붙여 그녀의 일상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가 겁에 질려 추가적인 행동을 하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와 접촉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연은 차를 돌렸다. 그녀가 확인해야 할 것은 모두 확인했다. 넌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회전하고 있었다. 다나카는 선을 넘었다. 그는 회사의 규칙이 아니라 거리의 규칙으로 싸움을 걸어왔다. 그렇다면 자신도 더 이상 법전 안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수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영역,
글로벌 에이펙스 한국지사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다나카라는 거대한 아키타가 자신의 안방을 물어뜯고 휘젓는 것을. 이 집의 진돗개로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다시 한번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서연은 거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화이트보드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과 USB의 데이터를 토대로 거대한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중심에는 다나카 켄지가 있었다. 그에게서 뻗어나간 선들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 세 곳으로 이어졌다. 서연은 지난 며칠간 이 회사들의 등기부 등본과 주주 명부를 국제상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두 확인했다. 예상대로. 소유주는 전부 바지 사장이었고 주소지는 우편함 서비스 업체였다. 하지만 다나카의 자금 흐름을 승인하고 실무적으로 도운 한국 지사 내부의 조력자가 분명히 존재했다. 서연은 김 이사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가 최근 승진시킨 재무팀장과 법무팀의 다른 시니어 변호사의 이름도 나란히 올렸다. 그들은 다나카의 제국에서 작은 이익을 분배받는 하수인들이었다. 서연은 법률가였다. 그녀는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을 때 법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수진의 USB는 진실을 알려주는 지도였지만 그 자체로는 적을 무너뜨릴 무기가 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깨끗한 증거, 즉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된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반박 자체가 불가능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다나카의 개인 서버, 혹은 그가 본사와 주고받는 암호화된 통신 기록. 그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의 공식적인 방화벽 너머 그녀의 접근 권한이 절대 닿지 않는 곳에 존재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수신인은 단 하나. 윤 선배라고 저장된 아이디였다. 윤도현. 그는 사법연수원 시절 서연의 한 기수 선배였지만 검사 임용을 코앞에 두고 돌연 모든 것을 그만둔 인물이었다. 그는 법복 대신 값비싼 맞춤 정장을 선택했고 지금은 서초동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값비싼 기업정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그 누구보다 정교하게 춤을 추는 정보 브로커이자 최고의 화이트햇 해커였다. 서연 선배, 시간 괜찮으십니까? 몇 분의 정적 후 짧은 답이 돌아왔다. 윤도현 강 변호사가 나한테 연락할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니겠지. 내일 자정. 늘 가던 곳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24시간 운영하는 낡은 도서관의 열람실 구석 자리였다. 다음 날 밤 약속된 시간에 서연은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두꺼운 상법 관련 서적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정이 막 넘은 시각. 가벼운 캐주얼 차림에 윤도현이 하품을 하며 나타났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대체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여기까지 부르나? 글로벌 에이펙스 정도 되는 대기업 법무팀 에이스가 해결 못할 일이 있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윤도현은 그것을 집어들기 전 흥미롭다는 듯 서연을 바라봤다. 이건 이수진의 USB와는 다른 겁니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지난 48시간 동안 재구성한 다나카의 자금 흐름과 관련 법인들의 개요입니다. 모두 합법적인 루트로 조회 가능한 정보들만 담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데 2가지입니다. 서연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첫째, 이 페이퍼 컴퍼니 3곳의 실제 자금 수혜자를 추적해 주세요. 이미 파악했겠지만 등기부상으로는 안 나옵니다. 은행 간 거래 기록이나 신탁 계좌의 최종 소유주가 필요합니다. 윤도현은 휘파람을 불었다. 홍콩하고
싱가포르 은행법이 얼마나 빡빡한지 알면서 하는 소리야. 이건 단순한 기업 조사가 아닌데. 그래서 선배를 찾은 겁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둘째, 다나카 켄지와 김 이사, 그리고 일본 본사의 특정 임원 명단은 안에 있음간의 개인 통신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난 90일간의 모든 것, 특히 한국지사 자산 매각 혹은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원합니다. 윤도현의 장난기 가득했던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서연을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강 변호사, 이건 선 넘는 거야. 네가 지금 나한테 요청하는 건 네 상사의 서버를 해킹해 달라는 소리야. 네가 가장 혐오하는 방식이잖아. 그는 내 상사가 아닙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우리 집에 침입한 강도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지금 내 동료의 아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도현은 잠시 서연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어떤 사적인 원한이나 공포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와 명확한 목표 의식뿐이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진돗개가 제대로 열받았군. 좋아. 하지만 이건 비싸. 그리고 시간도 걸려. 그리고 만약 이게 터지면 너나 나나 이 바닥에서 끝장이야. 비용은 얼마든지 치르겠습니다. 시간은 다음 주 글로벌 이사회가 서울에서 열리기 전까지 필요합니다. 윤도현은 기가 막힌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그의 머릿속은 방화벽을 우회할 루트를 계산하고 있었다. 서연은 도서관을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서울의 넌 불빛 아래. 그녀는 공식적으로 선을 넘었다. 변호사의 윤리를 잠시 접어두고 전사로서의 본능을 깨운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후퇴란 없었다. 다나카 켄지의 집무실은 45층 코너.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방의 온도는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었고 공기는 비싼 향나무 냄새와 권력의 냉기가 뒤섞여 팽팽했다. 김 이사는 식은땀이 밴 손을 바지 솔기에 문지르며 다나카의 육중한 마후간이 책상 앞에 서 있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법무팀의 강서연 변호사가 지난 분기 마감된 홍콩 및 싱가포르 법인 세 곳과의 모든 컨설팅 계약서 원본과 관련 송금 내역 전체의 열람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나카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서서 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사냥감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온 것을 보는 듯한 차가운 흥미가 서려 있었다. 강서연, 그는 이름을 나직하게 굴렸다. 이수진이 그 여자에게 갔군. 그리고 그 멍청한 변호사는 감히 내 서류함을 뒤지겠다고 나선 건가? 아마도 단순한 연례규정 준수 검토라고 명시했습니다만 시기나 대상이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반려하시겠습니까? 다나카는 가볍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금속성 마찰음이 섞여 있었다. 반려, 아니, 그렇게 순진하게 대응하면 쥐새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더 깊은 구멍으로 숨어들겠지. 그는 김 이사를 지나쳐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비서실, 지금 당장 법무팀 강서연 변호사,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그는 강서연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모욕 혹은 통제력을 시험하는 성가신 파리채 정도로 여겼다. 그는 이수진을 압박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공포가 아니라 압도적인 권력과 굴욕감으로 그녀를 찍어 눌러야 했다. 몇 분 후 강서연이 집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의 동요가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나카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부르셨습니까? 본부장님! 다나카는 그녀를 자리에 앉히지도 않은 채 방 안을 천천히 맴돌았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싸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개성도 없는 평범한 정장, 야망이나 욕망이 읽히지 않는 눈.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저 원칙에 집착하는 범생이일 뿐이었다. 강 변호사, 그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요청한 서류 목록을 봤네. 아주 꼼꼼하더군. 우리 한국지사에 자네처럼 성실한 직원이 있다는 게 기뻐. 그의 목소리는 칭찬을 담고 있었지만 방 안의 온도는 한층 더 내려갔다. 하지만 다나카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자네 같은 유능한 인재를 그런 단순 반복 작업에 썩히는 건 회사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곧 서울에서 글로벌 이사회가 열리지. 그때 맞춰 베트남 지사 신규 설립에 관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야. 다나카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철 하나를 들어올렸다. 이게 지난 5년간의 베트남 법률 자문 자료일세. 전부 종이 서류지. 아직 디지털화가 안 됐어. 나는 자네가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이사회 전까지 완벽한 법률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해 주길 바라네. 그것은 명령이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다나카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녀가 요청한 홍콩 자료는 최신 디지털 파일이었지만 그가 그녀에게 던져준 것은 먼지 쌓인 과거의 아카이브였다. 본부장님, 서연이 입을 열었다. 제가 요청드린 홍콩 건은, 그건 다나카가 그녀의 말을 가볍게 잘랐다. 그건 이미 내가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 거냐. 본부장이 직접 챙기는 사안에 법무팀 직원이 추가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겠지. 안 그런가? 그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라. 베트남 프로젝트가 지금부터 강 변호사의 유일한 업무일세. 다나카는 웃으며 말했다. 자네의 역량을 믿으니 다른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지. 자네의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은 이 프로젝트에 맞게 재조정될 걸세. 자, 이제 가서 일하게 기대하지. 강철로 된 벽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다나카는 합법적인 업무 지시라는 형태로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그녀는 홍콩 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식적으로 차단당했고 동시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거대하고 무의미한 업무의 감옥에 갇혔다. 서연은 그 어떤 반문도 불만도 표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가자마자 사무실에는 거대한 종이 박스들이 배달되기 시작했다. 베트남 법률 자료 아카이브. 그녀의 책상 주변은 곧 서류 박스로 만들어진 성벽에 둘러싸였다. 사무실 내 공기도 즉각 변했다. 직원들은 강서연을 피하기 시작했다. 본부장 직속의 중요 프로젝트를 맡은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찍혀서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김 이사가 흘린 강 변호사가 선을 넘다가 본부장님 심기를 건드렸다는 소문이 복도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수진이 겪었던 고립이 더 세련되고 공식적인 형태로 그녀에게도 시작된 것이다. 다나카는 자신의 조치에 완벽하게 만족했다. 그는 겁 많은 쥐 이수진은 공포로 다스렸고 주제넘은 개 강서연는 강력한 힘으로 묶어두었다. 그는 그녀가 그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자신의 야망이 좌절되는 것을 느끼며 결국 스스로 물러나거나 순응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얕보고 있었다.
그날 밤 강서연은 수북이 쌓인 서류 박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베트남 자료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녀는 다나카가 자신을 감시할 눈과 귀를 심어두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다나카가 세운 강철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공식적인 손발을 모두 묶었다. 그녀의 법률가로서의 권한은 정지되었다. 하지만 다나카는 몰랐다. 그가 세운 그 강철벽이 역설적으로 그녀에게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었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베트남 프로젝트에 매몰된 실패한 변호사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가 야근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가 자신의 모니터에 무엇을 띄워놓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나카의 감시망 한복판에서 가장 완벽한 사각지대를 확보한 것이다. 그녀는 업무용 노트북 화면에는 베트남 법률 조항을 띄워둔 채 개인 보안 태블릿을 몰래 켰다. 그녀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단 하나의 균열이 나타났다. 윤도현 선배로부터 온 첫 번째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1차 침투 성공. 홍콩 은행 서버의 껍질을 벗겼다. 넌 아마 이걸 보면 놀랄 거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이건 반역이다. 다나카가 쓴 강철벽 아래로 그녀의 칼날은 이미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해 파고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서연의 책상 주위를 둘러싼 서류 박스의 성벽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다. 그녀는 다나카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동료들은 그녀의 책상 근처를 지나는 것조차 꺼렸다. 그녀는 그 먼지 쌓인 감옥 안에서 다나카가 준 거대한 숙제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업무는 해가 진 이후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보안 태블릿의 화면이 윤도현이 보낸 데이터로 번쩍였다. 그는 약속대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은행 방화벽을 뚫고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해냈다. 데이터는 충격적이었다.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쳐 결국 도쿄에 본사를 둔 라이징 선 인베스트먼트, 라이징 선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신탁으로 모이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게 한계다. 강 변호사, 이 투자 신탁은 유령이 아니야. 실체가 분명하고 일본 정계 거물들과 연결되어 있어. 문제는 이 신탁사의 방화벽은 은행 수준이 아니라 거의 국방부 수준이라는 거지. 더 이상 외부에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해.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외부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자금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나카가 왜, 어떻게 한국 지사를 고의로 침몰시키려 했는지 입증할 수 없었다. 그들의 구체적인 계획, 즉 본사와의 공모 내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윤도현의 다음 메시지가 그녀의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다. 네가 찾는 진짜 증거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어. 다나카의 개인 서버. 그놈은 회사 기본 네트워크를 불신해서 자기 사무실에 별도의 로컬 서버를 구축해놨어. 외부 인터넷과 완벽하게 분리된 자기만의 요새지. 내가 밖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누군가 안에서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이것이 다나카가 구축한 강철벽의 실체였다. 그는 모든 증거를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금고의 열쇠는 오직 그 자신과 그가 허락한 극소수의 내부자만이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변호사이지 스파이가 아니었다. 다나카의 사무실에 잠입해 물리적으로 USB를 꽂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이 거대한 조직 내에서 다나카의 철권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의 요새에 접근할 능력을 가진 사람,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IT 팀장, 박민혁은 업계에서 천재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그는 글로벌 에이펙스 한국지사의 전체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다나카가 부임한 첫날, 그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다나카는 박민혁이 구축한 정교한 보안 시스템을 쓸데없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 일축하고, 일본 본사에서 가져온 폐쇄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강제로 이식시켰다. 그 이후 천재 IT 팀장은 사실상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다. 그의 주 업무는 임원들의 프린터 연결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나카가 새로 설치한 시스템에 자잘한 오류를 수정하는 사실상의 잡무 처리반으로 전락했다. 서연은 여러 번 복돼서 그가 다나카의 수족인 김이세에게 공개적으로 질책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때마다 박민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굴욕감과 차가운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다나카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증오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것을 우회할 유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서연은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용 PC 전원을 갑자기 뽑아버렸다. 시스템이 다운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IT팀 헬프데스크에 공식적으로 티켓을 접수했다. 긴급 베트남 아카이브 데이터 로딩 중, 시스템 전체 다운, 물리적 점검 필요. 몇 분 후 박민혁이 피곤에 쩐 얼굴로 공구 가방을 들고 그녀의 서류 감옥으로 들어왔다. 강 변호사님. 그는 그녀의 책상 주변을 둘러싼 박스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게 그 유명한 베트남 프로젝트로군요. 이 먼지 구덩이에서 작업하시니 PC가 버틸 리가 없죠. 그는 능숙하게 컴퓨터 본체를 열고 하드웨어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등 뒤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컴퓨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팀장님, 박민혁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다나카 본부장이 새로 설치한 보안 프로토콜 문제인 것 같군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제 접근 권한이 베트남 자료에만 묶이면서 아카이브 서버의 구형 데이터베이스와 충돌을 일으키는 거겠죠.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특정 인물을 특정 데이터 안에 완벽하게 가둬두는. 박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피로감이 없었다. 날카로운 경계심과 지성이 번뜩였다. 그는 이 조용한 여성 변호사가 방금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의도적인 설계를 짚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팀장님은 천재입니다. 서연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천재는 자신의 작품이 저급한 복제품으로 덮어씌워지는 것을 참지 못하죠. 특히 그 복제품이 사실은 보안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를 위한 족쇄일 때는 더더욱. 박민혁은 침을 삼켰다. 강 변호사님,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수진 과장이 당한 일, 그리고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보고도 그저 위험한 발언이라고만 하실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다나카는 우리 모두를 얕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사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고 팀장님의 시스템을 이용해 그 증거를 자신만의 개인 서버에 숨겨두었죠.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된 채로 박민혁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개인 서버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떻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서버는 물리적으로, 그래서 팀장님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윤 선배를 통해 외부 자금 흐름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다나카가 본사와 주고받은 계획안 원본, 그리고 그가 직접 내린 지시 사항들이 그 개인 서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겁니다. 박민혁은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회사의 운명과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깨달았다. 이것은 그가 지난 석 달간 당해온 모욕을 되갚아줄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 그는 결심했다. 내일 새벽 3시. 그가 거의 입 모양으로만 말했다. 본부장 서버는 매일 그 시간에 1분간의 자동 백업 및 시스템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때. 단 1분간. 외부 방화벽에 미세한 포트가 열립니다. 그가 심어놓은 시스템의 유일한 허점이죠. 자신이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해 몰래 만들어둔 뒷문입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합니다. 박민혁의 눈에 다시 천재 프로그래머의 광기가 어렸다. 그는 저를 단순한 수리공으로 강등시켰지만 그 수리공이 시스템의 모든 마스터키를 쥐고 있다는 건 잊어버렸죠. 내일 새벽, 그의 요새는 제게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을 켠 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새벽 3시가 되자 그녀의 보안 메신저로 거대한 압축 파일 하나가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혁과 함께 그 파일의 압축을 풀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한국지사 고위 부실화 계획안, 일본 본사 임원들과의 수익 배분 계약서, 김 이사를 비롯한 내부 부역자들의 명단과 그들에게 지급된 뇌물 내역,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것은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서연이 파일을 클릭하자 다나카 켄지의 오만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 여자. 이수진 말이야. 겁을 줘서 입을 막아야 해. 당장 오늘 밤에 차 타이어를 전부 찢어버려. 아이 생각을 하면 다시는 경거망동하지 못할 거다. 이건 명령이야. 그는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녹음하는 치명적인 오만함을 저질렀다. 서연과 박민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거대한 아키타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피 묻은 칼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강서연과 박민혁이 다나카의 비밀 서버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지 48시간이 지났다. 시간은 서연의 편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에게는 이제 다나카를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 글로벌 이사회 날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감옥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치밀한 방역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포식자의 움직임을 읽었듯이 포식자 역시 덫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다나카 켄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쾌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이수진은 유배지에서 공포에 질려 로봇처럼 서류만 파쇄하고 있었고 강서연은 베트남 자료 더미에 파묻혀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보고 라인은 깔끔했다. 하지만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그는 강소영 같은 타입의 인간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원칙에 목숨을 거는 부류들은 이런 식으로 굴욕을 당하면 항의하거나 불만을 터뜨리거나 혹은 사표를 던져야 마땅했다. 그러나 강소연은 그저 순응하고 있었다. 마치 그 거대한 종이 더미가 원래 자신의 업무였다는 듯이.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장이었다. 이수진의 겁에 질린 침묵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나카는 그녀가 무너져서 울부짖거나 동료들에게 하소연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유령처럼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다. 그것은 압력에 눌린 자의 반응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견디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김 이사를 불렀다. 이수진 말이야.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나?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매일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고 파쇄기 앞에서 종일 서류만 정리하다 퇴근합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다나카의 눈이 가늘어졌다. 겁이 부족한 모양이군. 쥐새끼는 구석에 몰렸을 때 살기 위해 다른 구멍을 찾기 마련이지. 그 구멍이 강서연이라는 것도 이제 확실해졌어. 그렇다면 쥐를 더 세게 몰아붙여서 구멍 밖으로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야지. 그는 김 이사를 물리고 집무실 안에 개인 보안 전화기를 들었다. 지난번 타이어 건을 처리했던 해결사였다. 이번에는 녹음 따위는 하지 않았다. 회계사 여자다. 지난번 경고가 약했어. 이번엔 사고로 보이게. 하지만 죽이지는 마. 팔다리 하나쯤 부러져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녀가 다시는 일어설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실행해. 공포는 전염되는 법이니까. 그것은 명백한 선을 넘는 짓이었다. 기업 내부의 암투가 아니라 조직폭력배의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이 신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다. 그날 오후 5시경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었다. 이수진은 본능적인 공포 때문에 최근 며칠간은 아들의 손을 거의 으스러질 듯 세게 붙잡고 걸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차와 사람들을 경계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마지막 횡단보도. 녹색불이 켜지고 그녀는 아이와 함께 막 발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코너를 돌던 검은색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상식 밖의 속도로 가속하며 그대로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운전자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궤적은 정확하게 이수진과 그녀의 아들을 향하고 있었다. 안도에 이수진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옆에 있던 상점의 철제 셔터 쪽으로 몸을 굴렸다. 끼이이익. 굉음과 함께 트럭이 횡단보도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그들이 불과 1초 전까지 서 있던 자리는 박살난 가드레일과 차량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트럭의 거대한 바퀴는 그들의 발끝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멈춰 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이런 브레이크가 밀렸네. 하지만 그의 눈은 술에 취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이수진과 아이를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고 이수진은 온몸이 긁히고 피가 났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아들을 품에 안고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예고였다. 그날 밤 강서연의 오피스텔. 그녀는 박민혁과 함께 확보한 모든 증거를 분류하며 이사회 당일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듬고 있었다. 그것은 다나카의 금융범죄를 입증할 완벽한 논리 구조였다. 그때 그녀의 개인 보안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공중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이수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그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트럭이 바로 눈앞에서 우리 아이를,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진정해요. 어디에요? 다친 데는 없어요. 다쳤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올 거예요. 그들이 내 아들을 변호사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서연은 전화기 너머로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것이었다. 다나카가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 기업 사냥, 횡령, 배임. 그것들은 서연에게 분노를 일으켰지만 동시에 법률가로서의 냉철한 대응을 요구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이것은 사건이 아니라 응징이 필요한 악이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평생을 그녀를 지탱해왔던 냉철한 이성과 법의 테두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강철보다 더 단단하고 북극의 얼음보다 더 차가운 순도 높은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의 평온했던 얼굴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변호사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맹수의 숨통을 끊으려는 진돗개의 눈빛이었다. 박 팀장님. 그녀는 전화를 끊고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민혁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예, 강 변호사님. 이수진 씨 모자를 당장 피신시켜야겠습니다. 팀장님이 아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지금 당장 박민혁은 그녀의 살기 어린 기세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움직였다. 서연은 홀로 남아 완성되었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바라보았다. 다나카를 법적으로 매장시키려던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 파일을 망설임 없이 삭제 딜리트 키를 눌러 지워버렸다. 법정 싸움은 너무 길고 너무 점잖았다. 다나카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새 파일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무섭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법률 보고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 처형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다나카가 가장 신뢰했던 무대, 그가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려 했던 바로 그 글로벌 이사회 자리에서 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명예, 그의 경력, 그의 부, 그리고 그의 오만함까지도.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박민혁의 차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해안 도로를 달렸다. 뒷좌석에는 이수진과 그녀의 아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끔찍했던 오후의 기억을 잠시 잊은 듯 보였지만 어머니의 품에 파묻힌 채 간헐적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이수진은 공포와 탈진으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박민혁은 그들을 자신이 마련한 비밀 은신처로 옮겼다. 그것은 그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작은 별장이었고 지금은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완벽한 피난처였다. 그는 두 사람을 침대에 눕히고 미리 준비해둔 비상식량과 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수진이 깨어났을 때 볼 수 있도록 외부와 연락할 유일한 수단인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남겨두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는 떠나기 전 잠든 모자를 향해 나직하게 읊조렸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안전하게 계십시오. 그는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자신의 손에 묻은 것이 단순한 기업 내부 고발의 조력이 아니라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무거운 책임임을 절감했다. 다나카가 레드라인을 넘은 순간 이 싸움은 그에게도 정의 구현을 넘어선 생존 투쟁이 되었다. 새벽녘 강서연의 오피스텔에 돌아온 박민혁은 피곤한 기색 없이 곧바로 노트북을 펼쳤다. 거실의 화이트보드에는 강서연이 밤새 다시 그려낸 새로운 공격 루트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삭제한 이전의 계획은 법적 고발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사회 임원들에게 다나카의 금융범죄 증거를 제시하고 내부 감사를 유도하며 그를 합법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임시키고 검찰에 고발하는 변호사로서의 정석적인 접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폐기되었다. 그들은 다나카를 쉽게 자르지 않을 겁니다. 서연이 얼음물로 목을 축이며 말했다. 그녀는 단 1분도 자지 않았지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았다. 라이징선 인베스트먼트가 일본 본사의 핵심 임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들은 이것을 조용히 덮으려 할 겁니다. 기업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다나카를 질책하고 그를 일본으로 소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죠.
그에게는 아무런 실질적 타격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지 않은 뒷이야기는 명백했다. 그렇게 풀려난 다나카는 자신을 공격한 서연과 박민혁, 그리고 증거의 시발점이 된 이수진 모자를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가진 이 폭탄은 어떻게 합니까? 박민혁이 물었다. 이 사회에 터뜨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태워드릴 겁니다. 서연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그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덮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우리의 공범으로 만들 겁니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화이트보드의 중앙에 적힌 단 하나의 단어였다. 공개. 이 사회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무슨 짓을 하든 그들은 회의실 문을 잠그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박민혁을 바라보았다. 만약 이 모든 증거가 이 사회가 그것을 인지하는 동시에 전 세계 언론과 금융감독기관으로 실시간 전송된다면 어떨까요? 박민혁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자폭 테러에 가까운 계획이었다. 그 순간 서연이 말을 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글로벌 에이펙스 내부의 비리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국제금융 스캔들이 됩니다. 이사들은 다나카를 감싸기는커녕 자신들이 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앞다투어 그를 제물로 바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주가를 지키기 위해 다나카를 즉각적인 손절 대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박민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엔지니어로서의 피가 끓어올랐다. 이 사회는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립니다. 모든 프레젠테이션과 화상회의는 우리가 구축한 내부망을 통해 송출되죠. 다나카는 자신의 일본 IT팀을 데려왔지만 그들은 메인 시스템, 즉 제 시스템 위에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얹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맹수의 등 위에 올라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대담한 계획, 마지막 체스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플랜 A 다나카의 발표. 다나카는 이사회에서 한국지사의 실적 악화 데이터를 발표하며 대규모 구조조정, 즉 자산 매각 계획의 시작을 승인받을 예정이었다. 플랜 B 박민혁의 하이제킹. 박민혁은 호텔의 메인 컨트롤룸에 있을 것이다. 다나카가 자신의 실적 악화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박민혁은 신호를 가로채 그 화면 위에 자신들이 준비한 진짜 데이터를 덮어 씌운다. 동시에 볼룸의 모든 메인 스크린과 각 이사에게 지급된 태블릿 PC에 강제로 그 증거 파일이 푸시된다. 플랜 C 강서연의 확인 사살.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시스템 오류라고 발뺌할 수 있다. 다나카가 스크린의 변화를 인지하고 당황하는 바로 그 순간 법무팀 소속으로 회의에 배석해 있던 강서연이 일어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오류가 아니라 긴급 안보 및 법률 리스크 보고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스크린에 나타난 증거들, 특히 다나카의 목소리가 담긴 살해 협박, 오디오 파일을 법률가의 언어로 명확하게 해석하고 고발한다. 플랜 D 동시 전송 데드맨 스위치. 박민혁은 이 모든 증거 패키지를 암호화하여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금융감독원 서버로 미리 발송해 둔다. 그리고 이메일은 특정 신호가 입력되어야만 발송이 취소되는 데드맨 스위치에 묶여 있을 것이다. 박민혁이 컨트롤룸에서 10분 이상 응답이 없거나 강서연이 준비한 특정 키워드를 말하는 순간 스위치는 작동하고 모든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사들은 자신들 역시 이 폭탄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단 하나의 변수라도 발생하면.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 둘은 기업 스파이, 산업 방해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될 겁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박 팀장님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다나카는 이수진 씨 모자를 찾아내 영원히 침묵시킬 겁니다. 성공 확률은 박민혁이 물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된다는 가정해. 서연이 자신의 목에 걸릴 사원증을 바라보았다.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이수진 씨 모자가 살아남을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50%의 모든 것을 걸죠.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은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다나카가 발표 순서를 바꿀 경우, 인터넷이 물리적으로 차단될 경우, 보안 요원들이 컨트롤룸을 덮칠 경우, 모든 변수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되었다. 이사회 D11. 강서연은 자신의 서류 감옥에서 마지막 남은 베트남 자료 박스를 정리했다. 그녀는 그 안에서 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그러나 어떤 위압감도 주지 않는 네이비색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다. 내일 그녀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법의 집행자로서 그 방에 들어갈 것이었다. 박민혁은 IT 팀장 자격으로 호텔 볼룸의 시스템을 최종 점검한다는 명목해 이미 자신의 모든 트로이 목마를 심어두었다. 모든 체스말이 제자리에 놓였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이 스스로 체크메이트의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뿐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글로벌 에이펙스, 글로벌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볼룸은 이른 아침부터 삼엄한 경비와 차가운 흥분으로 가득 찼다. 로비에는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이사진들, 즉 이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력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천 달러짜리 양복을 입고 부드러운 억양의 영어와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며 호텔 직원의 정중한 안내를 받아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에게 서울은 그저 아시아 태방 지역의 여러 거점 중 하나일 뿐이었다. 회의장 내부는 글로벌 에이펙스의 상징색인 짙은 파란색과 은색으로 장식되어 첨단 기술과 냉혹한 자본의 힘을 동시에 뿜어내고 있었다. 거대한 U자형 테이블 중앙에는 각 이사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와 태블릿 PC, 그리고 최고급 생수가 세팅되어 있었다. 이 연극의 첫 번째 주연인 박민혁은 새벽 5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한국지사 IT 팀장 자격으로 볼룸 뒤편에 위치한 거대한 AV 컨트롤룸에 자리를 잡았다. 다나카가 본사에서 데려온 일본인 IT 기술자 2명이 거만하게 그에게 케이블 연결 상태나 재차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박민혁은 굴욕적일 만큼 공손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지시를 따랐다. 일본인 기술자들은 이 현지인 엔지니어가 자신들의 통제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 복잡한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의 메인 프레임을 바로 이 남자가 설계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박민혁이 이미 메인 서버의 가장 깊숙한 루트킷의 트로이에 목마를 심어놓고 자신들의 관리자 권한 위에 슈퍼 관리자 권한을 몰래 덮어씌웠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박민혁은 헤드셋을 쓴 채 메인 콘솔을 점검하는 척하며 자신의 개인 보안 태블릿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데드맨 스위치는 활성화되었고 증거 패키지는 전 세계 언론사 서버를 향해 반가수에만 당기면 되는 상태로 대기 중이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콘솔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침착하고 정확했다. 오전 8시 40분. 두 번째 주연인 강서연이 호텔에 도착했다. 그녀는 화려한 정문이 아닌 직원용 통로를 통해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복장은
지난 한 달간 입었던 것과 똑같은 가장 평범한 네이비색 정장이었다. 화장기는 거의 없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 대신 다나카가 지시했던 두꺼운 베트남 법률 검토 보고서 종이 파일철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패배한 실무자의 모습이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다나카 직속의 경호원들은 그녀의 사원증과 파일철을 대충 훑어보고는 무심하게 통과시켰다. 누구도 그녀를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서연은 볼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자리는 이사진이 앉는 우자형 테이블이 아닌 벽 쪽 구석에 마련된 보조 실무자용 작은 테이블이었다. 법무팀 소속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가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명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파일철을 펼치고 펜을 꺼냈다. 그녀는 완벽한 사각지대에 완벽한 위장으로 자신의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태블릿이 호텔 내부망이 아닌 박민혁이 따로 열어준 비공개 보안 채널에 정확히 연결되었음을 확인했다. 위치 확보. 그녀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컨트롤룸에 박민혁이 대기라고 응답했다. 오전 9시 정각. 마지막으로 이 연극의 주인공인 다나카 켄지가 등장했다. 그는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이탈리아제 더블 브레스트 수트를 입고 있었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미국인 CEO와 악수를 나누고 유럽 지사장에게 가벼운 농담을 건넸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과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김 이사와 일본인 보좌관들을 대동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회의장을 쓱 둘러보았다. 권력의 중심에 앉은 이사들의 긍정적인 표정에 만족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강서연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녀는 여전히 보고서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다나카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감히 자신에게 덤볐던 여자는 저렇게 하찮은 서류 작업이나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수진이라는 골칫거리도 불의의 사고로 완벽하게 침묵시켰다. 경찰 보고서에는 단순 음주 운전자의 추돌 미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오늘은 그가 이사회에 한국지사의 비효율성을 증명하고 구조조정안을 승인받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안의 이면에 한국지사의 알짜 자산을 자신이 소유한 라이징선 인베스트먼트가 헐값에 인수하는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방에 아무도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인 CEO가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형식적인 재무보고와 각 지역의 실적 발표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볼룸 안의 공기는 건조하고 평온했다. 강서연은 그 시간 동안 정말로 회의록을 작성했다. 그녀의 손은 떨림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외부로 들릴까봐 걱정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마침내 CEO가 다음 의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전략 보고입니다. 다나카 켄지 본부장께서 한국지사의 성과 검토 및 향후 전략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나카 켄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재킷의 단추를 잠그고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이 사진 전체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컨트롤룸을 향해 가볍게 고갯짓을 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일본인 팀에게 보낸 신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받은 것은 콘솔 앞에 앉은 박민혁이었다.
볼룸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연단 뒤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밝아졌다. 다나카가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뗐다. 존경하는 이사진 여러분,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구석 자리에서 강서연이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연극의 막이 올랐다. 다나카 켄지는 연단 중앙에 서서 이사진의 실루에 가득한 시선을 만끽했다. 그는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었으며 모든 문장은 이사진의 귀를 사로잡도록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보시다시피 한국지사는 지난 2년간 심각한 운영 비효율성을 보여왔습니다. 불필요한 인력 구조와 방만한 자산 운용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그가 조작한 그래프가 떠올랐다. 명백한 하강 곡선, 물론 이 하강은 그가 홍콩의 유령 회사로 막대한 자문료를 빼돌린 결과였지만 이사들은 그저 숫자를 볼 뿐이었다. 미국의 CEO와 독일인 CFO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나카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였다. 그는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참이었다. 따라서 그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저는 한국지사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하지만 필수적인 구조 조정안을 제안합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위해 리모컨을 클릭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면이 0.5초간 검게 암전되었다. 다나카는 기술적인 결함이라 생각하고 리모컨을 다시 한번 눌렀다. 하지만 스크린에 다시 떠오른 것은 그의 구조 조정한 파워포인트 파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 고딕체로 쓰인 지극히 건조하지만 살벌한 제목의 슬라이드였다. 긴급 내부 감사 보고, 다나카 켄지 총괄 본부장의 불법 행위 및 횡령 혐의, Emergency Audit Report, Illegal Activities and Embezzlement of Director 켄지 타나카. 볼룸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사진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나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뇌가 상황을 인지하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이게 무슨... 그가 컨트롤룸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화면 내려, 기술팀. 뭐 하는 거야? 컨트롤룸에서. 박민혁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어깨로 막아내며 메인 콘솔의 실행키를 눌렀다. 모든 시스템은 이제 그의 통제에 들어갔다. 바로 그때 구석 자리에서 누군가가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향했다. 강서연이었다. 그녀의 테이블에 있던 마이크가 켜지고 그녀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흥분이나 공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사진 여러분,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CEO가 그녀를 제지하려 손을 들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글로벌 에이펙스 한국지사 법무팀 소속 변호사 강서연입니다. 저는 지금 기업윤리강령 제41조 B1개에 의거하여 회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중대한 물질적 위협에 관한 긴급법률 리스크 관리 보고를 게시합니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다나카가 보안 요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서연의 말이 더 빨랐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될 모든 데이터는 다나카 본부장의 개인 서버에서 박민혁 IT팀장이 직접 추출한 원본 파일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거대한 자금 흐름도였다. 글로벌 에이펙스 코리아에서 빠져나간 수천만 달러가 어떻게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거쳐 도쿄의 라이징선 인베스트먼트 신탁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 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장에는 라이징 선 인베스트먼트에 숨겨진 주주 명부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위에 다나카 켄지의 이름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일본 본사 임원 2명의 친인척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다나카가 연단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조작이 아닙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것은 다나카 본부장님이 직접 작성한 한국지사 자산가치 저평가 및 인수계획안 원본 파일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려 했던 구조 조정안의 실제 목적이죠. 스크린에는 다나카의 개인 서버에서 나온 기밀 메모가 떠올랐다. 한국지사를 고의로 부실화시킨 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알짜 자산과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그것을 라이징 선 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이 사진은 이제 다나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연을 보고 있었다. 이 조용한 여자가 지금 이 거대한 기업의 아시아 총괄 본부장을 공개적으로 난도질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인 CEO와 유럽 이사들은 자신들이 일본인 임원들의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말을 잃었다. 외국인 이사들은 이 충격적인 상황 전개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조차 몰랐다. 다나카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건 명백한 기업 사보타주다. 저 여자와 박민혁이 불만을 품고 음해하는 거야. 보안팀 뭐해? 음해라고 하셨습니까? 서연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금융범죄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나카 본부장님, 협박과 살인미수 교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나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서연은 박민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파일이었다. 내부 고발자인 재무팀 이수진 과장에 대한 본부장님의 지시 사항입니다. 다음 순간 볼룸 전체에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스피커를 통해 다나카 켄지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여자, 이수진 말이야. 겁을 줘서 입을 막아야 해. 당장 오늘 밤의 차 타이어를 전부 찢어버려. 아이 생각을 하면 다시는 경거망동하지 못할 거다. 이건 명령이야. 이사진 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범죄였다. 기업 사기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 그것도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은 협박이었다. 다나카는 다리가 풀린 듯 연단에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CEO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보고는 이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보고한 이 모든 증거 자료 패키지는 이수진 씨 모재에 대한 살인미수 교사 증거 덤프트럭 운전사의 자백 확보와 함께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 그리고 한국검찰, 일본 금융감독청 서버로 동시 전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았다. 아마도 지금쯤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대상입니다. 체크메이트. 그녀는 이 사회 전체를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동시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배심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외국인 이사들은 경악을 넘어선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구석자리에 서 있는 저 작은 동양인 여자를 바라보았다. 진돗개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대한 아키타의 숨통을 정확하게 물어뜯은 순간이었다. 강서연의 마지막 말이 볼륨의 찬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데드맨 스위치는 지금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인의 선고였다. 이사진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더 이상 기업의 임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방금 국제금융범죄의 현장을 목격했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명성과 회사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공범 아닌 공범이 되었다. 미국인 CEO는 잿빛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무너진 다나크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사태를 통제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 구석에 서 있는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보안팀 CEO가 고함을 질렀다. 지금 당장 다나카 켄지 본부장과 저기 명단에 있는 일본인 임원 2명을 확보해. 아무도 이 방을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당장 한국 사법당국에 연락.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의장님, 서연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보낸 증거 패키지를 받은 한국검찰 특수수사팀이 이미 1층 로비에 대기 중입니다. 거의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볼룸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이 뒤섞여 현장으로 쇄도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 사진은 경악했다. 이것은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공개 처형이었다. 다나카 켄지 씨.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업무상 횡령, 배임, 특수협박 및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다나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오만함과 권력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던 전 세계의 동료들 앞을 가로질러 끌려나갔다. 그를 따르던 김 이사와 다른 부역자들 역시 줄줄이 체포되었다. 거대하고 흉포했던 아키타는 진돗개의 정확한 일격에 목줄이 채워져 무력하게 끌려나간 것이다. 그 후 몇 주간 글로벌 에이펙스는 전 세계 금융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서울지사 변호사의 충격적인 내부 고발, 다국적 기업의 조직적 비리, 한국인 직원이 막아냈 등의 기사가 쏟아졌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초토화되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빠르게 정화되기 시작했다. 다나카 켄지와 그의 공범들은 한국 법정에서 열린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범죄는 너무나 명백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다나카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혹은 일본으로 송환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한국 땅에서 그가 가장 무시했던 작은 변호사에 의해 그의 제국은 완벽하게 해체되었다. 글로벌 에이펙스 본사는 생존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물론 그것은 다나카가 계획했던 약탈적인 구조조정이 아니었다. 부패한 임원들을 전부 잘라내는 정화 작업이었다. 그리고 변화는 한국지사에도 찾아왔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2달 후 이수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강서연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과 감사가 어려 있었다. 강 변호사님, 그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회사는 이수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녀가 입은 모든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그녀에게 명예퇴직과 함께 그녀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박민혁이 찾아주었던 그 작은 해안가 마을에 새 집을 얻어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변호사님이 저희 모자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아닙니다. 이 과장님, 서연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이 과장님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한 겁니다. 평안히 지내십시오. 2 모자가 떠난 후 또 다른 손님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말끔한 수트를 차려입은 박민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 피곤에 찌든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이제 박 팀장이 아니네요. 강 변호사님. 그가 웃으며 말했다. 박민혁은 이번 사태를 해결한 1등 공신으로 본사에서 파견된 새로운 경영진에게 그 능력을 즉각 인정받았다. 그는 글로벌 에이펙스 한국지사의 모든 IT 및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는 최고 기술 책임자 CTO, 즉 상무이사로 파격 승진했다. 그는 다나카가 심어놓은 모든 감시 시스템을 철거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았다. 축하드립니다. 박 상무님. 그 자리에 걸맞은 분입니다. 이 모든 게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박민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본사에서 변호사님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법무 담당 부사장 VP 자리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가시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이었다. 새로운 CEO는 그녀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을 제시했다. 권력, 명예, 그리고 막대한 부.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죠? 모두가 변호사님의 공을 아는데 제 자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지 않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낡은 사무실 책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자리는 여기 44층입니다. 누군가는 이 집을 지켜야 하니까요. 박민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깊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권력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원칙을 지켰을 뿐이다. 그는 경의를 표하며 조용히 물러났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몇 주 후, 아주 이른 새벽, 강서연은 자신의 미니멀한 오피스텔 거실에서 따뜻한 차가 담긴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한강 너머로 붉은 기운과 함께 새로운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다시 찾아온 새벽이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거대한 악은 무너졌고 피해자들은 구원받았으며 조력자는 보상받았다. 서울은 어제와 다름없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 평화로운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고 강인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하지도 미래를 낙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알고 있었다. 세상의 어둠은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집을 지키는 진돗개는 다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빨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도.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